예, 야권이 그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뒤에 기세등등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하야와 질서 있는 퇴진 요구, 예, 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야권 인사 만날 때마다 늘 드리는 질문인데 요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세등등하진 않고요. 예. 정말 저희도 무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예. 어떻게 그 수용해서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무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주말 토요일 날 그 100만 모였다는 촛불 집회, 네. 그 자리에 참석했었죠. 네, 예, 화면에도 그렇습니다. 비치던데 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좀 촛불이었지만요.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모두들 나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젊은 부부들이 예.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어떤 100만 촛불의 함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그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 또 경제 불평등에 대한 예. 분노, 이러한 것들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요구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기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로잡아달라라는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박 의원은 야권의 중진 중의 중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해서 광장에 모인 100만의 민심이 전부 다 야권의 편이 아닐까요? 야권의 지지가 제가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그거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다음번 대통령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리더가 있었다면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네. 광장에서 끝났겠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네. 이 야권 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의 리더십이 왜 대중의 신망을 받는 리더십이 등장할 수 없었는가? 이쯤 되면 네. 이 한 사람에게 환호를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신망이 모이고 뭐 한 분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한 두세 사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럴 텐데 야권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것 보면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정치판이 전부 다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 두 예. 분은요, 평생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그 일생 동안에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번 차기 대선을 이제 나오겠다는 분들의 어떤 일생을 보면 그런 헌신적인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헌신적인 어떠한 어젠다를 갖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100만 촛불이 모였을 때 이러한 촛불에 내가 대장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자기 헌신과 그리고 네. 열정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열정은 있어 보이는데 자기 헌신은 안 보이는 그런 야권 지도자. 저도 정말 참 기대를 많이 하는데 답답합니다. 저는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야권이 대한정당으로 제대로 서야만 네. 여권이 바로 설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도 좀 반성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 비대위원장 하실 때 네. 나중에 그 배가 평형수를 잃은 것 같다 이 말씀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야권도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 권력 탐하는 것, 입신영달 이런 것만 생각해서 정치공학적인 발상만 난무해 왔지 않습니까? 야권의 아젠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말 지도자답다고 생각하는 분을 거론하자면 우리 박 의원님
본인은 빼고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또 이름을 대라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조금 과한 질문이니까 대충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요, 시대를 예.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몸던진 헌신적 노력, 두 번째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을까. 이게 시청자들이 더 먼저 알겠죠. 네. 예. 법사위원으로 참 오래 활약을 하시고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뭐 저도 위원장 하실 때 제가 다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 내가 위원장을 좀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많이 섭섭하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 에 관한 조사를 하느냐 수사를 하느냐 혹은 참고인이냐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또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친박 인사입니다. 선임을 하고 느닷없이 이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달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권도 부글부글 끓고 국민들도 깜짝 놀래버렸어요. 뭐 이번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러다 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조사받는다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사받는 것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 이것을 청와대가 늦추는 것은 오히려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특히 이제 그 변호인이 한 이야기 중에요. 제 머릿속에 이제 그 꼽혔던 이야기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형사소추권이 있는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과 이 어떤 사인의 그 구별을 못하는 거죠. 편할 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클린턴은 루인스키 스캔들에 그것이 사생활인데 왜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냐. 네? 대통령이 사생활이 어디 있냐. 아니 오벌 오피스 안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막 새누리당 의원이 오히려 흥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변호사가 어저께 나오셔서 사인 개인으로서의 변호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정말 무게감 없고 책임감 없는 부적절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지금 사실은 그 대통령 측근에 관련된 수사가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윤곽근 그 고검장이 하고 있는 우병우 씨를 비롯한 그 이른바 그 특별감찰 관계에 다른 수사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있거든요. 특히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이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역시 고검장입니다. 이 이영렬 씨가 그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우병우 사단 아니냐. 네. 아마 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주장하시는 바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예. 지금 지적하신 그 두 분이 검찰 후배로부터 과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존경받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접했고요. 그럼 우병우 씨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못 갔다 이 얘기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본부장, 그러니까 수사본부장 또 뭐 수사 담당 팀장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이 100% 투명하게 그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수사가 될 수 없다라고 정말 젊은 검사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지금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호성 핸드폰에 있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또 안종범 그 수석이 갖고 있었던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수사라는 것이 100% 비밀로 지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좀 자포자기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갑자기 또 그 LCT 수사를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 뭐 이런 그 정말 좀 해프닝성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예. 속보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지위 고하에 왜 본인은 포함이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나까지도 네. 필요하면 처벌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죠. 네. 그뿐이 아니라 이른바 뭐 이분들이 팔선녀에 거론된 분일 텐데 그 이 최순실 씨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른바 인사에 개입했다 하는 그 3인방을 거론을 하시는데요. 이 마사회 회장 부인 그리고 홍기택 전 그 사는 총재입니까? 사는 회장입니까? 그 부인 홍기택 씨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죠? 네, 외국에 있습니다. 해외 지금 예, 떠돌고 예, 있죠. 예. 그리고 우병우 씨 장모. 예.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우병우 장모 되시는 분은요, 조금 전에 방송에서 이번에 얘기하셨던 나왔고, 것처럼 이제 그 골프 회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이제 그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 이제 사모님들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뭐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회장으로서 산업은행 총재로서 인사 전행을 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 마사회 회장으로서 부적절한 그 정유라와 관련된 그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 압력 행사를 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것이 통로가 됐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통로가 됐던 건 맞는데 네. 이분들이 그 팔선녀 명단에 오락내락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 안 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팔선녀라기보다는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산업은행 그 총재가 왜 그러면 지금 사라졌느냐. 지금 이분은 지금 못 들어올 겁니다. 홍기택 교수는. 원래 그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느닷없이 산업은행을 맡게 됐는데 맡고 나서 워낙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켜 놓고 또 이제 AIB 부총재로 가서 한국 자리에 쿼터를 뺏겨 놓고 지금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 AIB 부총재 자리 전에도요. 예. 그 ADB 부총재를 원래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ADB 측에서 거절을 해서 그 ADB 부총재의 자리가 다른 그 프랑스로 자리를 하나 뺏겨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행한 여러 가지 그 사안들만 나열을 하더라도 지금 이 그동안의 그 산업은행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또 거기를 통한 어떤 그 인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만 해도 지금 나와 있는 난맥상의 한 궤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마사회 현명강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국회의원이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마사회 회장으로서 국회에 와서 저렇게 목에 힘을 주고 무슨 질문을 못합니다. 질문을 못할 정도로 저 뒤에 누가 있기에 저럴까. 이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저게 삼성에 옛날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삼성보다 네. 우리나라의 원로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과 청와대를 연결해주는 뭐 고리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네. 그 현명환 씨가 마사 회장 갈 때도 우리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이 그 전에 또, 사실은 그 마사회 회장이 아니라 본인이 원했던 건 비서실장이었죠.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었었는데 민정에서 부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도저히 비서실장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조홍천 지금 의원이 있었을 당시에 그때 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마사회 회장을 들고 오면서 이분은 꼭 시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마사회 회장이 되신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인사에 뭐 마사 회장을 두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보면 그 장관, 수석 그리고 뭐 KT 같은 공기업의 임원들 이런데 그 외부의 그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은 사람이 좌지우지했다는 거. 왜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비주의가 가져왔던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신비주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뭔가를 좀 그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장막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거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그 공직자들
공직자들의 책임이 우선이고요. 아마 예. 그분들은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관들께서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도 제 방에 찾아와서 이 독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 이미 그 독대 때문에 걱정했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화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보고 체계, 그리고 저는 언론도 예. 일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광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깐 짧게 편집했으니 네.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타격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 부분에 꼼수가 있는 거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대통령한테 야권에서는 더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야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나는 반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뭐 방향을 이끌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민한테 어느 해법에 묻었을까 하려는. 지금 대통령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 준비도 안 해고 안 해가 있으면서 야권 밖에 나와서 그 데모하고 하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당리당략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 수준은 지금 인류를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사료 오류밖에 안 돼요. 예, 이 시민들 의견 들어봤지만 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을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하필이면 대통령과 그 각을 많이 세운 이 최동욱 전 서울지검장, 또 심지어 그 이정희 그 전 의원, 뭐 이런 분들까지 계속 거론이 됩니다. 특검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법사위원장이 또 태클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일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예. 내일 이게 법사위 통과할지를 또 지켜봐야 되고요. 예. 안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특검에 주어진 어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특검은 수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있습니다. 검찰에서 한 15년 동안 네. 경력을 쌓고 네. 그리고 이 정의감에 불타고 중립성이 뚜렷한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찾아봐야죠. 네. 그런데 또 가령 이번에 지금 수사팀들이 특검에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또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특검에서 성과를 못 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뭡니까? 대통령 7시간, 국민들은 많이 그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질의를 해서 그것이 불거지긴 했습니다만은, 저가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 제 감으로는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특검에서 또 한 부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재벌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돈을 지불했다고 저는 거의 100% 그렇게 보고 미르와 있거든요. 케이스부터 돈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 포괄적 뇌물 수준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요, 다음에 이런 일 또 일어납니다.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 대통령 7시간에 긴주서 뭐 이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좀 존중해 주라. 얘기하는데 그 대낮에 7시간에 사생활 얘기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어떻든 그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개만 드리고 네. 좀 마치겠습니다. 이 그동안에 그 문자 그대로 여성 중진으로서 탄탄하게 그 정치적 그 성과를 거둬왔는데 딱 한 번 실패했죠. 서울시장 도전했던 거. 여전히 네. 그 꿈은 갖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 사람이라는 게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또 의지도 없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사실은 뭐 양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차근차근 그런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장 생각하고 더 있습니다. 나아가서 더 큰 꿈도 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참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다 이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것도 일부분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미국에 그렇게 분석한 기사도 나왔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이 큰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이번 사건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덕이 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명예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지금 딱 실천해보고 싶은 정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검찰 개혁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법사위원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역시 검찰 개혁을 먼저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 뒤에 재벌 개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장안의 화제는 길라임이라는 이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 차움 의원이라는 병문을 이용하면서 썼다는 가명인데요. 예. 길라임은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친구와 살아가는 그리고 영혼이 뒤바뀌는 썬더우먼의 이름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삼류 드라마가 된 듯해 참 씁쓸하더군요. 이 대통령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냉정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운을 차립시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